지정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정 토론은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네 분의 지정 토론자께서 발제자의 발제 자료를 미리 보고 토론 자료를 준비하셨습니다. 그 토론 자료를 토대로 해서 각각 8분 정도씩의 발제 내용에 대한 토론을 하시도록 하고 그 지정 토론이 끝나면 자유 토론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오늘 네 분의 전문가를 모셨는데 첫 번째는 오늘 지금 두 분의 발제 과정에서 수소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왔습니다. 수소는 탄소 중립에서 다양한 분야에 쓰이는 것 같습니다. 에너지 전환 부분에도 쓰이고 수송에도 쓰이고 산업 공정에도 쓰이고 아주 다양한 분야에 쓰이는 것이 수소입니다. 정부가 수소 경제를 표방한 지가 2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많은 움직임이 있는데 그 그림을 전문가로서 참여해 주신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의 한종희 교수님께 수소와 관련돼서 좀 본인의 의견을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교수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한종희라고 합니다. 발제해 주신 두 분의 발제자분들의 발제를 아주 잘 들었고요. 저는 수소 기술을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소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정책이 나오고 또 우리가 탄소 중립에 기여할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을 잠깐 드려보겠습니다. 수소 기술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사실 수소 기술이 탄소 중립에 기여를 할 수 있을 때는 대부분 다 수소가 활용되는 활용단에서 탄소 중립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말씀 주셨지만 수송용, 자동차와 같은 수송용 그리고 전기를 발생하는 우리 발전용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산업용 원료나 열원 이런 쪽에 우리가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수소를 우리가 사용하고 탄소 중립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수소를 생산하고 이거를 우리가 수요처에 공급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 중에 특히 탄소 중립에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수소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안 배출하고 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수소는 주로 화석 연료로부터 만드는 방법하고 재생에너지로부터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요. 화석 연료로부터 만드는 방법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그러한 수소 이 생산법을 그레이 수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기술을 붙였을 때 우리가 블루 수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예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서 우리가 수소를 생산할 때에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아예 근본적으로 없다고 해서 우리가 그린 수소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블루 수소와 그린 수소, 즉 청정 수소라고 저희가 모아서 부르는데요. 이러한 청정 수소의 생산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소의 중요성은 굉장히 옛날부터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 199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가 수소 특히 활용 부분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투자를 해서 우리가 많은 발전들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2019년에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정부에서 발표한 이후에 관심과 투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서요. 우리나라가 많은 성과를 또 기술적으로 우위를 점하는 부분도 꽤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도 수소 기술 개발 로드맵이라든지 수소 경제 육성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법제화하는 등 우리나라의 성과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2년 전에 발표된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은 사실
수소차 그리고 연료전지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좀 인정된 그러한 부분에 이 수소차와 연료전지의 보급을 통해서 우리가 2040년까지 수소 경제 선도국으로 발전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된 정책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 사실은 활용단에서 즉 수소차와 발전용 연료전지 이런 쪽에 사실 많은 보급을 이루었고요. 지금 수소차는 15,000대 이상 그리고 발전용 연료전지는 650메가와트 이상 지금 국내에 설치 운영 그리고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수치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의 보급 수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지금 계속 오늘의 제목인 탄소 중립과 중립에 대한 선언이 있었죠. 그리고 올해 탄소 중립 시나리오하고 NDC 상향 조정안이 발표됐습니다. 그 안에서도 수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2030년에는 194만 톤의 수소를 우리나라에서 쓰고 또 공급받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30년 NDC의 내용을 보면 발전에 쓰이는 이 수소가 가장 많고요. 그리고 수송용 자동차에 쓰이는 수소가 그 다음으로 많습니다. 이러한 수소는 어디서 우리가 가져오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수전에 즉 재생 에너지로부터 만드는 그린 수소가 일부 있고요. 그리고 그레이 수소나 블루 수소가 일부 있고 해외에서 일부 수입하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2050년 우리나라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수소가 필요한데요. 약 2,700만 톤 이상의 수소를 필요로 하고요. 약간 이제 비율이 달라진 걸 보면 발전용에 우리가 쓰는 수소가 가장 많아서 한 1,400만 톤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산업용 수소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1,000만 톤 이상 우리가 산업용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즉 아까 산업용이라 그럼 앞서 발제자분들께서 말씀하셨던 제철이라든지 시멘트 아니면 석유화학 공정 이런 데에 들어가는 연료 또는 원료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소들을 또 어디서 가져와야 되느냐 보면 가장 중요한 게 해외에서 80% 이상의 수소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즉 재생에너지가 더 싼 해외에서 이런 재생에너지를 우리가 액화수소나 암모니아와 같은 형태로 수입해서 에너지를 쓰게 되게 되는데요. 이게 꼭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에너지 안보 문제와 연관 지을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단순히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곳에서 재생에너지를 빌려서 우리 기술력으로 발전을 해서 수입한다라는 그러한 뜻이기 때문에 꼭 비판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러한 구조가 2050년에 되면 탄소 중립을 위한 우리가 기술은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전의 기술이라든지 수소를 어떤 식으로 해외에서 운송하는 기술 그리고 또한 효율적으로 발전을 하는 수소 터빈 기술 이런 것들이 또 다시 새로운 기술과 접합해서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기술 개발이 필요하고 또 국가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국가의 정책이 계속 관심이 지속되면서 신문지상에서 계속 보시면은 지금 현재 대기업을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사실은 수소에 대한 투자 계획들을 많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많은 대기업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여기 투자 분야라고 써 있는 첫 번째 위에 표에 있는 투자 분야라고 쓰여 있는 부분에 투자를 한다고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표에서 저희가 보면서 조금 의문이 드는 게 중복된 투자들이 좀 많이 보여요. 그래서 사실 수소는 지금 현재 보시면
굉장히 대규모 투자가 일어나는 부분들인데 사실 기업들이 서로 앞다투어서 하다 보니까 중복 투자도 보이고 또 해외 기술을 바로 도입하는 것들도 많이 보입니다. 그러면은 국내에서 개발하는 기술은 과연 어떻게 연계가 될 것인지 하는 것들도 의문이 되고요. 또한 우리나라의 아까 우리 발제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많은 기술들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개발을 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지금 개발을 해서 그 기술들 모두 다의 경쟁력을 갖출 것인가 하는 의문도 듭니다. 우리나라가 사실 아주 성공적으로 기술 개발을 하고 또 탄소 중립을 이끌어가면 수소의 지금 현재 상태, 그레이 수소라든지 고압 기체로 운송을 하고 승용차나 연료전지에 쓰는 그러한 이러한 지금 초입에 있는 그러한 수소 사회가 앞으로는 그린 또는 블루 수소 그리고 액화 수소 충전소 그린 암모니아 아니면은 다른 많은 모빌리티나 발전 수단에 쓰일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발전을 할 것 같습니다. 이런데 지금 현재 아까 저희가 탄소 중립 정책을 발표하기 이전과 이후를 살펴보면 탄소 중립 이전의 정책들은 우리가 앞서 있는 기술, 연료전지 기술을 보급함으로써 수소 인프라를 갖춰 나가자라는 정책인 걸로 보이고요. 그 이후의 정책을 보면 인프라를 먼저 깔아서 수소를 공급하는 인프라를 깔자 하는 정책의 약간의 변화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우리가 달성해 나갈 것이냐 할 때는 좀 더 세밀한 정책의 이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언을 좀 드리자면 사실 지금 탄소 중립 이후에 산업용 그 수소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굉장히 많은 수소의 양이 필요로 하는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프라를 먼저 구축하는 데 굉장히 많은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인프라를 먼저 구축하게 되면 수요처가 없어서 우리가 그 수소들이 어디로 어떻게 처음에 공급을 해도 쓰일 데가 없어서 좀 고민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아주 정교한 정책이 필요하고요. 또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필요한데 그 기술들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우리가 개발해 나가지 않으면 결국에 가서는 어느 기술도 경쟁력을 갖출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한 30년 이상 연구를 계속 해왔거든요. 수소나 아니면은 수소 활용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해왔는데 그 연구들이 성공이냐 실패냐만 따지고 거기서 논문이 얼마나 나왔느냐, 특허가 얼마나 나왔느냐 하는 정량적인 걸 따지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우리가 얻어진 이러한 거는 잘 안 되는구나, 이건 잘 되는구나 하는 분석하는 그동안 쌓여진 우리 연구 결과들을 조금 모아서 분석하는 데 사용해서 정교한 정책을 만드는 데 우리가 사용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 교수님 감사합니다. 탄소 중립 이전의 수소의 이제 정책과 탄소 중립이 선언되고 난 다음에 수소 관련 정책의 변화, 인프라의 구축에 많은 중점이 이제 강조가 되었다는 말씀을 주셨고, 인프라와 동시에 응용 부분도 사용처에 대한 부분도 세밀하게 매칭을 하는 그런 정책적 조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다음 토론은 우리가 이제 배출 부분에서 배출 저감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산업체의 공정의 효율이라든지 배출 저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그 SK그룹은 아리백에 우리나라 국내 기업의 첫 번째로 가입이 되었고, 그다음에 수소경제협의체에서도 주도적인 활동을 하고 아주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자로 SK E&S의 유범호 부사장님께서 SK의 넷제로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켜져 있는 건가요? 예, 안녕하세요. 저기 SKNS 사업전센터장을 맡고 있는 유호입니다. 오늘 뭐 실장 김법정 실장님, 김전화 원장님 그 여러 수소 뭐 탄소 중립 기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도 그 SK그룹도 탄소 중립을 나름대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아까 실장님께서도 아니 한종희 박사님께서도 SK 투자 내용들을 좀 잠깐 보여주셨는데 저희 SK그룹이 진행하고 있는 투자 사업들 그리고 저희들이 바라보는 탄소 중립에 대한 느낌들을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SK그룹은 에너지 그 기업입니다. 그리고 에너지로 성장해온 기업인데요. 탄소 중립 시대를 직면하면서 이제 SK도 이 탄소를 많이 생산한 업체로서 막중한 그 책임감을 갖고 뭐 저희 기존 사업을 지키기 위해서 버틴다면 사실은 버티고 이볼루션을 하지 않는다면 후에 뭐 우리 내부에서는 리볼루션을 당할 거다. 이제 스스로 그 탄소 중립을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그룹은 그 지난 그 6월에 ESG 경영 세미나를 그 최고 CEO들께서 모여서 그 진행을 했습니다. 이때 그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그 그룹 내 탄소 중립 목표를 수립했고요. 직접 감축,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배출권 확보라는 세 가지 패스웨이를 설정한 바 있습니다. SK E&S를 포함한 그 10개 관계사는 그 2050년 이전에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그 저희 SKNS가 회사들별로 이제 여러 가지를 갖고 있는데 저희는 그린 포트폴리오를 설정하고 대내적으로 발표를 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가지 그 영역에서 좀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청정수소,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블루수소의 생산, 그다음에 보급, 그다음에 CO2 프리 LNG. 지금 저희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가스전을 상당히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저희 회사이기도 한데 가스전에서부터 그 LNG 생산 과정에 CO2를 그 포집해서 CO2량을 줄이는 계획을 하나를 갖고 있고 또 재생에너지 그다음에 에너지 솔루션 사업에 여러 분야에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청정수소 사업을 좀 간단히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기본 계획은 보령 저희들이 LNG 터미널을 갖고 있습니다. 그 민간 터미널인데 그 LNG 터미널을 갖추고 있는 보령 지역에서 블루수소를 생산하는 CCS와 연계한 블루수소를 직접 생산한 국내에서 직접 생산해서 그 블루수소를 생산 보급할 생각이고요. 이 수소 사업을 저희 회사에서 여러 검토를 해왔는데 저희들이 수소 사업은 문제로 처음에 생각한 게 그냥 계질수소를 갖고는 국민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것은 어렵고 LNG에서 수소를 만드는 과정에서 전량 그 CCS로 포집을 해서 직접 LNG 그 무탄소 LNG를 공급하는 방법을 찾았고요. 근데 이제 생산을 하더라도 아까 안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사용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생각한 게 생산 그리고 SK가 갖고 있는 충전 유통망, 유통, 그다음에 활용 버스나 연료전지를 직접 동시에 일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수산업이 나온 다음에 나온 얘기들이 뭐냐면 치킨 에그 게임을 한 거거든요. 치킨이 먼저냐, 뭐 에그가 먼저냐, 알싸움을 하면서 속도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SK는 18.5조를 들여서 2025년까지 충전소 140개, 그 다음에 블루수소 25만 톤 생산, 그리고 유통망 그 버스도 그 23년부터 2,000대 동시에 그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직접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 회사가 바꿔줄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버스 회사와 협력을 하면서 버스를 계속 바꿔 나갈 생각이고요. 충전소도 저희들 기반망을 통해서 계속 보급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단기에 생산과 유통 그 소비를 구축하는 것이 수소 경제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재생에너지인데 저희 회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SK는 아리백에 그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가입한 기업입니다. SK E&S가 재생에너지 우리나라 현재 2위 기업입니다. 그래서 추후 2025년까지 저희들이 7기가와트까지 보급을 확대할 예정이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린수소 생산 기반도 마련하고 그 다음에 저희 그룹사들의 아리백 그 이행에도 도움을 주고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청정수소를 하려면 CO2를 포집하면 그 저장할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가 다행히도 LNG 가스전을 그 예전에 그 개발을 할 때 폐가스전을 저희들이 그 호주나 호주 지역 등에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덤으로 이제 받아가는 건데요. 저희들이 2.8억 톤 정도의 지금 폐가스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 공간을 충분히 갖고 있고 추후에 CCS 기술의 성장 이후 CO2의 저장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20억 톤 수준의 CCS를 저장할 공간을 해외에서 그리고 국내에서 확보할 예정입니다. 지금 재생에너지는 간헐성 문제가 가장 큰데 이 간헐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기술 혁신도 필요하고 뭐 에너지 뭐 재생에너지 보급도 필요한데 수요와 공급 간의 소통 그래서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그 어떤 분야를 그 원천 기술들을 확보하는 그런 투자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12월에 그 미국 수소 전문 기업인 그 가장 최대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플러그 파워에 원천 기술을 보유한 플러그 파워에 1.6조 원을 투자를 했고요. 또 금년 11월에는 JV를 국내에 설립하기로 했는데 SK가 51%를 지분을 갖고 수저대와 수소 연료전지 기반의 R&D 기업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국내 그 해외 기업의 R&D 수준과 국내 기업의 매칭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연구센터도 같이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미 에너지 솔루션 기업을 투자를 했는데 레브 리뉴어블즈라는 회사입니다. 이 에너지 솔루션 분야에서 굉장히 그 미국에서 굉장히 하이 클래스에 속하는 기업이고요. 재생에너지 그 규모를 2.4기가 정도 갖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경영과 모든 부분에서 같이 참여하면서 그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 이제 그 탄소 중립 시나리오가 발표되고 그 다음에 지금 뭐 대통령이 선언하신 이후에 많은 기업들이 긴장을 하고 지금 그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행 과정이 진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험난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 스스로 혁신하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 대해서 어떤 때보다도 저희들이 직접 관여도 많이 하고 참여도 많이 하면서 의견을 많이 냈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아까 지리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환경상 재생에너지 보급이 굉장히 난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하는 건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고요. 그러면서도 다양한 수단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어야 한다는 생각이고 그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서 그런 다양한 기술들이
계속 개발될 수 있는 근간이 되는 목표치인 탄소 중립 시나리오가 다른 부분에서 더 많이 만들어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CCS라든지 뭐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무탄소 전원, 연료전지 같은 무탄소 전원의 보급 확대, 그리고 이제 연료전지 같은 무탄소 전원이 보급됐을 때 미칠 재생에너지 발전이 많이 늘어났을 때 미칠 전력 개통의 문제 같은 것들도 많이 논의가 돼서 그 시나리오 상에 들어가서 예측 가능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가 명확히 있는 그런 탄소 중립 시나리오가 됐으면 한다는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가 더 요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서 더 강조했으면 했던 것은 기술 혁신입니다. 우리나라가 기술 혁신 국가이고 자타가 공인하는 혁신 국가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는데 정부 R&D 자금이 2022년에 30조나 되고 전 세계에서 1, 2위를 다투는 나라에서 지금 탄소 중립 기술은 거의 80% 수준에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서 기술 혁신, 기술 개발에 대한 보다 강한 메시지를 주었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재생에너지가 60% 70%가 되더라도 그 다른 그 기술 혁신에 의한 감축 목표를 훨씬 더 많이 잡으면 보다 이 탄소 중립 시대가 우리나라의 그 산업 경쟁력 제고, 기술 혁신 등에 기여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좀 말씀드립니다. 저희 그 SK가 이제 고민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방향에서 좀 말씀드리면 일단 그 에너지 공급 안정화도 되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가는 과정에. 그래서 청정수소와 CO2 프리 LNG를 활용해서 재생에너지의 가능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전력계통 시스템 혁신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재생에너지나 연료전지가 그 무관성이나 지금 기존의 그 전력망 체계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전원들을 자꾸 만들고 과거에 재생에너지, 태풍력, 부의식, 뭐 해상풍력 이런 것들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제 새로운 무탄소 전원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수용해서 그 애들이 뛰어놀 수 있는 개통망을 혁신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기회에 코아 그린 테크놀로지를 저희들이 R&D 투자를 확대하고 스스로 해외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해외 기술을 안 되면 M&A 해서라도 저희가 사오고 국내 기술과 접목시켜서 산업 경쟁력을, 새로운 산업 구조를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꾸 이렇게 생산하는 쪽에 그 탄소 저감에 대해서만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소비를 어떻게 줄이고 소비 스스로가 조정하는 공급과 소비가 커플링된 그 에너지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금 체계도 지금처럼 단실적인 요금이 아니라 생산이 많이 필요할 때는 좀 비싸지고 그렇지 않을 때는 싸지는 개시별 요금제라든지, 그리고 우리 그 가정용들의 AMI를 많이 보급해서 디지털리제이션 자체에서 소비와 생산이 소통하는 구조도 좀 만들어야 되고, 긴급 상황에서도 언제든지 그 전기나 이런 것들을 사올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또 좀 구축을 해야 된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조금 아까 탄소 중립 시나리오는 이제 첫 발을 내딛었는데 저희 SK도 이 탄소 중립 시대에 저희들이 선도 기업이 되겠다는 목표를 갖고 에너지 기업으로서, 에너지 1위 기업으로서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서 탄소 중립 리더십을 확보하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부사장님 감사합니다. SK는 2050년보다 좀 더 일찍
네트 제로를 달성하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축을 통해서 48%를 이제 감축하고 R200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47%, 나머지 5%는 배출권을 구매해서 상쇄시키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기술 개발, 기술 혁신의 중요성 또한 언급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을 통해서 배출 과정에서 저감을 하고 새로운 에너지 전환을 하는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그래도 남는 배출권들은, 남는 부분은 우리가 재고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줄여야 될 텐데, 그런 측면에서 CCUS와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 합니다. 우리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유동원 선임연구원께서 그 CCUS와 관련된 말씀을 좀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리시나요? 저기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제일 뒤에 하는 쪽으로 양보를 하려고 했는데 이미 진행이 돼서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내용이 보고 싶은 탄소 중립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왜 그러냐면 아시겠지만 뭐 저처럼 정보의 제한, 정보 액세스 하는데 제약이 있는 사람의 경우, 그러니까 일반인의 경우는 탄소 중립 정책, 탄소 중립 시나리오 정부 발표한 내용을 굉장히 아주 정제된 언어로 이쁘게 써는 거 이외에는 볼 수 없거든요. 그러면 그걸 보고 내용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달성이 가능해?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뭘로 하는 거야? 뭐 이런 궁금증만 계속, 퀘스천만 계속 막 그거 찍다 보면 그냥 안 끝나는 이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목을 저렇게 잡아봤고요. 일단은 탄소 중립을 두 단어로 아마 요약을 하라고 하면, 글로벌 발표된 내용들을 각 국가에서 발표된 내용까지 다 같이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전기화하고요. 그다음에 H2 with CCUS라고 저는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국가들이 전기화를 통해서 어쨌든 탄소 카본 프리한 쪽으로 이렇게 몰고 가는 성향이 있고, 우리나라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H2가 필요한 뭐 많은 앞부분에서 이미 얘기가 많이 있었던 수소 부분인데, 그 수소를 어쨌든 CCUS를 통해서 수소 생산과 관련된 카본을 처리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걸 다시 또 줄이면 결국은 모아지는 것은 카본 프리 전력으로 모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카본 프리 수소는 카본 프리 전력에서 넘어와야 되니까. 그러면 카본 프리한 전력을 우리가 얼만큼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가 아마 주요한 에너지 공급 측면에서 관건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정말 아쉬운 거는 에너지 수요를 어떻게 줄이겠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 시나리오를 보면 에너지 수요를 분명히 줄여가는 게 가장 값싸게 우리가 줄여나가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가장 저렴한 옵션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하고 있지 않고요. 정부가 아예 고려하지 않고 있고, 비싸게 하는 것만 고려하고 있는데, 이 비싸게 돈을 들여도 성과가 날지 안 날지 정확히 잘 모르는 것들만 잔뜩 제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앞부분에 그 발표하실 때 코멘트 주신 부분에 수요를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셨고, 결국은 그 말씀은 전력 시장의 필요성을 언급하신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전력 시장이 없는 국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력 시장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전력 수요를 줄여나갈 수 있는 유인을 줘야 되고, 사실은 제가 유인이라고 표현했지만 국민들을 압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카본 프리하게 이렇게 가려면, 탄소 중립으로 가려면 국민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내셔야 됩니다라고 압박을 해서 행동이 바뀌게 뭔가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노력을 좀 안 하고 있어서 그런 점이 굉장히 아쉽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발표된 걸 보면서 저는 과거로 돌아갔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녹색 성장 전략 발표된 녹색 성장의 보고서의 목차인데요. 이 목차와 최근 발표한 시나리오가 뭐가 다르냐? 내용이 없는 건 똑같다. 그냥 이쁜 말만 쭉 정리해 놓은 거밖에 지나지 않는데, 이건 뭐하러 이런 거를 그대로 또 따라서 가는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것들이 지금 정책 수단이라고도 저희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뭐 그 지금의 정책 수단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이거는 2019년 5월에 영국이 발표한 넷제로 보고서입니다. 보고서에 보면 7 챕터 7에 보면 코스트 베네핏 어널리시스 결과가 나오고 비용 자료라는 게 여기 나옵니다. 이거는 국민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해서 뭐 글로벌 워밍에 여러분들 참여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걸 참여하려면 우리 돈을 이렇게 많이 내야 됩니다라는 걸 밝히고 있거든요. 굉장히 깔끔하잖아요. 투명하고 정책이 절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그 다음에 넘어가면 구체적으로 이제 옵션별로 비용들이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반드시 저 비용의 레벨이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이런 정도의 정보는 나와야 돼서 내용이 좀 밝혀지고 우리도 시나리오 작업할 때 분명히 이런 정도의 검토는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시나리오 작업반에 수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분명히 검토했을 건데 그 검토 결과가 정제되고 이렇게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전부 다 잘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들고요. 제가 MB 정부 때 그 인수위에서 들어가서 작업했던 경험과 그 다음에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그다음에 수정 로드맵 작업을 같이 했던 경험에 비춰보면 전문가들이 아무리 많은 얘기를 하고 아무리 많은 정보를 제공을 해도 그게 다 어느 과정에선가는 다 뭉뚱그려져서 숫자가 없어지거나 다른 전혀 엉뚱한 숫자가 되는 일을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거의 유사한 일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든 저런 정보가 좀 공유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탄소 중립은 전기화. 근데 전기화와 수소인데 수소 결국은 한 단어로 하면 신재생 에너지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신재생 에너지를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이 솔라 아틀라스 정보를 좀 활용해서 보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노란색인데 이쁜 노란색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예를 많이 들고 있는 유럽 국가들 보면 우리보다 태양광 자원량이 훨씬 적은 초록색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양광 자원량이 전애들보다는 상당히 많은 거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불리한 점은 뭐냐면 우리는 동서간의 폭이 너무 좁아요. 동서간이 폭이 좁다는 얘기는 해가 서쪽 끝에서 해가 뜨는 시간과 동쪽 끝에서 해 뜨는 시간이 똑같고 해질 때도 똑같이 집니다. 근데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 보면 동서간의 거리가 굉장히 깁니다. 그러면 저쪽과 동쪽과 서쪽 끝 간에 해가 뜨고 지는 시간이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만큼 태양광 자원을 이용하는데 굉장히 유리함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게 그 전체 총량을 늘리는 데 영향을 분명히 줄 수 있는 조건이다. 그래서 우리는 태양광 자원량 덴시티 자체는 우리가 좋을지 모르지만 실제 활용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불리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그 C레벨 기준으로 50m, 200m에서 글로벌 풍력 자원량인데 이게 스피드가 아니고 덴시티입니다. 덴시티 기준으로 보면 지금 풍력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국가들이 굉장히 빨간색으로 200m에서도 붉은색으로 다 표현이 돼 있고 50m가 아래 지도인데요. 50m에서도 그 붉은색으로 다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애들이 바람 자원이 굉장히 훌륭한 덴시티를 갖고 있는 바람을 높이 50m에서 200m 사이에 충분히 갖고 있다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보면 이게 제일 왼쪽 위쪽에 있는 게 200m고요. 그다음에 왼쪽 아래쪽에 있는 게 150, 오른쪽 위가 100, 그다음에 오른쪽 아래가 50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보면 200m에서 그 붉은 점들이 그러니까 일단 내륙을 먼저 보면 붉은 점들이 쭉 있는 데가 백두대간이죠. 근데 저기는 이미 가면 풍력이 다 꽂혀 있습니다. 저 지역은 대부분 꽂혀 있는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100m로 내려서 보면 이 아래쪽에 그 지리산 그쪽에 있는 산맥도 붉은 점들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풍력이 꽂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지점들이 좀 있고요. 이 100m, 200m 지역의 바다로 나가서 보면 상당히 자원량이 괜찮은 조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동쪽에 이 동해가스연 있는 쪽에 자원량이 덴시티가 굉장히 괜찮은 거고요. 그다음에 제주도 아래쪽, 제주도 서남 쪽 이쪽 지역도 덴시티가 좋은 걸로 나오지만 사실은 이 제주도 서남 쪽은 아주 취약한 게 태풍이 오는 지역이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취약성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동해가스연 있는 지역은 에키노르사가 아주
아주 굉장히 칭찬한 우리나라의 최적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기는 바람 조건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좀 공교롭게도 이 근처에, 그러니까는 우리 한반도 근처에 가까운 바다 쪽에는 붉은색이 없습니다. 200m도 없고 그 내려와도 다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조금 멀리 나가야 뭔가 이 바람을 이용할 수 있는 게 된다라는 것인데 100m, 200m의 높이를 생각해 보시면 한 63빌딩 높이가 아마 한 180, 200m 좀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저 위에 있는 오른쪽 왼쪽 위지도에 해당하는 저 바람을 이용하는데 땅에서부터 좀 떨어진 지역에다가 풍력 설비를 세운다고 하면 63빌딩 높이만한 걸 거기다 이렇게 세워놔야지만 이제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바람 높이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 높이가 아니라 50m로 내려와 보면 이쪽 오른쪽 제일 아래쪽에, 그러면 우리나라는 풍력 자원이 바다에는 굉장히 약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풍력을 해상에서 하는 거는 우리로서는 굉장히 투입 대비 소위 젊은 친구들 표현대로 가성비가 잘 나올까, 이런 점에서는 조금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재생에너지 전환 비용을 한국전력이 정리해서 발표해준 자료인데요. 이 자료를 보시면 제일 왼쪽이 독일이고 그다음에 영국, 그다음에 미국의 뉴욕, 미국 펜실베이니아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1년의 비용인데요. 1년 비용이고 재생에너지 발전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쪽 오른쪽에 파란색 테이블로 정리해 놓은 것을 보시면 독일이 킬로와트아워당 얼마냐면 149원입니다. 이 재생에너지 1년간 발생된 비용을 발전량으로 나누면 킬로와트아워당 149.8원이고요. 그다음에 제일 싸게 들은 데가 미국 뉴욕인데 여기가 100원이고요. 그다음에 영국은 144원, 미국 펜실베니아 쪽이 이제 150원입니다. 그러면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저렇게 원에서 전력을 많이 공급한다는 얘기는 비용이 저만큼 많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하고 유럽하고 봤을 때 재생에너지 자원량 측면에서 우리보다 유럽이 훨씬 더 유리한 걸 아까 풍력 자원에서 보셨고, 태양광 자원에서도 그쪽이 제가 생각했던 굉장히 유리한데요. 그러면 그런 지역에서도 돈이 저렇게 많이 드는데 우리는 그보다 훨씬 그 자원량이 빈약한데 돈이 얼마나 들 거냐, 최소 저 정도는 저는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서 기사를 정리한 거 보면 지난번에 3원 올린다고 했거든요. 이런 비용으로 해서. 그래서 9월 23일 날 발표된 자료인데요. 그래서 이게 비용 부분이 분명히 좀 얘기가 돼서 국민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전력량 부분, 아까 이제 김종남 원장이 발표하신 자료에서 숫자를 따왔는데 890테라와트아워가 이제 2050년에 필요한 전력량입니다. 그래서 저 전력량을 독일의 전환 비용을 가지고 해보면 133조가 필요한 거고, 뉴욕의 전환 비용을 그걸 적용하면 한 89조 정도 됩니다. 근데 저게 어느 정도의 크기냐면 국회를 통과한 2021년도 국가 총 예산이 558조입니다. 그러면 저 133조나 89조는 16% 내지 24%에 해당되는 그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마어마한 돈이, 그만한 돈을 들여야 2050년 한 해, 1년짜리니까 한 해에 저런 전력을 확보할 수 있는 걸로 그러니까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저게 뭐 정확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좀 감각적인 부분이 필요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 소공성 부분이니까 이게 응답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가 되게 궁금합니다. 여기 보면 LNG도 제로고요, 석탄 당연히 제로고,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무탄소 신전원인데 무탄소 신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수소와 암모니아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것도 터빈 방식일 것이고요. 그러면 갑자기 이 플럭추에이션이 생겨서 재생에너지 쪽이 간헐 조건 때문에 갑자기 뚝 떨어지는 상황이 되면 정말 순식간에 탁 물려줘야 되는 전원을 뭘로 가져갈 것이냐, 저는 그 부분이 되게 궁금한데 이 시나리오에서는 전혀 제시하고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비안에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게 동북아리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동북아리드는 우리가 요즘에 러시아 하는 행태를 보면 에너지 무기화해서 충분히 잘 길들이기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럽을 상대로. 우리가 아마 저거 하게 되면 우리는 유럽이 당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주 혹독하게 당할 겁니다. 그냥 바로 목줄 딱 쥐고 언제든지 목줄을 흔들어야 될 텐데, 이런 것도 그걸 했다는 게 좀 참 재밌게 봤고요.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말씀은
수소와 암모니아를 혼소하겠다는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이 경우에 그러면은 연소 후에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게 전혀 없습니다. 이게 환경부가 만드신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이 없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에너지 전환의 기폭제가 됐던 게 석탄 발전입니다. 석탄 발전의 대기오염 물질 때문에 시작이 된 일인데 그때 당시에도 석탄 발전에 대한 대기오염 물질 규제치를 굉장히 한 2, 3년 전 아니면 5년 전부터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규제치를 굉장히 강화시켜 왔다면 석탄 발전소가 그렇게 그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못했겠죠. 왜냐하면 그 규제하는 건 다 지켜야 되니까. 그러면 정부가 정해진 규제치 하에서 운영을 잘하고 있었던 발전소한테 미세먼지 많이 발생시켰어라고 이제 얘기한 것처럼 분명히 그런 것을 선제적으로 기준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석탄 발전에서 석탄과 암모니아 혼수하고 나면 니네 왜 이렇게 그 낙수 많이 배출했어? 이런 얘기 분명히 할 거거든요. 이런 건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선제적으로 이 경우에 어떻게 배출을 할 건지 배출 규제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을 미리 주고 최소한 한 5년 전에는 주고 기업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설비 투자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전혀 그런 내용들이 없어서 과거를 앞에서 보면 녹색 성장이 거를 답습한 것처럼 이것도 뭐 그건 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이거는 답습하면 절대 안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기업의 투자와 기업이 그 생명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더 세심함이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동원 박사님께서 에너지 부분 전반에 대해서 수소를 포함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소 아쉬운 부분에 대한 그 수소 수요에 대한 절약 감소 부분이 좀 노력이 좀 미흡한 거 아니냐. 그리고 비용과 관련된 부분, 우리나라 또 풍력과 태양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 부분에 대한 얘기 등 다양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나중에 김 원장님께서 좀 답을 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마지막 지정 토론으로서 경희대학교 유가영 교수님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배출과 제거를 제거는 CCU에서는 거의 좀 안 달아주셨습니다만 이제 마지막으로는 흡수와 배출과 흡수를 같이 고려하는 탄소 수지 밸런스 측면을 유가영 교수님께 말씀을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 잘 들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환경한림원의 토론자로 초청을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아무도 말씀을 이제 안 하셨는데요. 자연기반 탄소 흡수 쪽을 제가 이제 다루게 된 이유는 사실 탄소 중립 중점 기술 10대 기술 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 시나리오 안에서 흡수를 어느 정도 바라봤고 그게 진짜 우리가 이 정도밖에 흡수를 못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보고 싶었고요. 이제 다들 아시는 이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서 저 흡수 및 제거 부분의 흡수원 부분에 지금 2018년 기준으로 해서 4,100만 톤을 흡수한다라고 지금 되어 있고, 그리고 2050년에 A암, B암 모두 2,500만 ton을 흡수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일단 보면 우리가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온실가스의 흡수원이라고 보는 거는 룰루CF라고 하는 산림, 농경지, 초지, 습지, 정주지 및 기타 초지로 되어 있는데 그 바로 밑에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농경지나 습지 이쪽 부분은 오히려 배출을 하고 있고 주된 이제 흡수원은 산림입니다. 초지는 아주 일부만 흡수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면적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2018년 기준으로 그 4,500만 톤이라는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지금 총 배출량의 한 6%에 해당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밑에 보시는 그림처럼 이 나무가 계속 나이가 들어가면서 흡수 능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2,100만 톤 정도까지, 2,500만 톤까지 이제 많이 떨어진 상태로 이제 예측이 된 거죠. 그래서 2,500만 톤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그냥 줄어든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도 2,500만 톤을 맞출 수 있다는, 많은 노력을 해야 2,500만 톤을 맞출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숲가꾸기, 산림 경영 다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확한 목재를 수명이 긴 제품으로 이용하는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고, 재해 피해 같은 거 감축하고, 그다음에 노는 땅에다가는 다 나무를 심겠다라는 걸 다 끌어 모아도 지금 이 정도다라는 건데,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산림청과 그 환경부 간에 약간 문제가 있는 논의가 있었잖아요. 30억으로 하고 적극적인 산림 경영하겠다라는 그 이제 발표가 8월달 올해 8월달에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산림 경영에 대해서 그 산림이 탄소 흡수 말고 다른 생태계 서비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탄소를 위해서 이제 산림을 많이 자르는 게 맞냐 하는 그런 논의들이 되게 세게 있었기 때문에 이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서 이 흡수원 부분이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다뤄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글래스고에서 이제 11월 1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한 산림 협력 이야기를 또 하면서 다시 또 이제 산림 흡수원에 대한 관심이 조금 다 불붙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주 최근 뭐 지금 11월 달에 발표가 된 지금 논문입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발표한 논문인데요. 여기 지금 그림을 보시면 왼쪽에 A 그래프에 저 왼쪽이 남한이고요. 그 왼쪽 그래프의 오른쪽이 북한입니다. 근데 보시는 바처럼 지금 배출량, 저 막대기가 굉장히 높이 올라가는 배출량은 뭐 남한이 북한에 뭐 거의 10배 정도의 차이가 있고요. 그 밑에 조그만 바로 보시는 것이 이제 남북한의 흡수량입니다. 이제 이거는 주로 다 모델링을 통해서 이제 예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수치상으로 국가에서 배출하는 인벤토리 수치와도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산림청에서 흡수원이 이만큼이다라고 한 그 배출량, 그 흡수량과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재미있는 부분을 보면 일단 저 노스 코리아라고 쓰여져 있는 저쪽에 배출과 흡수의 저 그림이 우리가 2050년에 그리고 있는 탄소 중립 상의 그 수치와 되게 유사합니다. 일단 우리가 저기까지 가긴 가야 돼요. 근데 이제 원인은 다른 거죠. 북한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고, 그다음에 흡수량이 하지만 유사합니다. 그거는 북한이 사실은 더 많은 산림이 있었고 더 많은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그 1990년 이후에 뭐 고난의 행군하면서 이제 굉장히 산림이 많이 황폐화됐고 그 황폐지에 대한 정보들이 사실 얻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약간 급하게 계산을 한번 해본 건데요. 물론 이제 북한에서 직접 공개한 자료는 아니지만 이제 FAO의 자료들을 쭉 보면은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저 그래프 중에 빨간색이 북한이고 이제 파란색이 남한인데요. 1960년도에 산림 면적이 남한의 거의 2배에 달합니다. 근데 이제 계속적으로 감소되어 왔죠. 뭐 연료 연소 때문에 목재를 사용하기도 했고 농경지 전환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산림 면적이 이렇게 거의 반 가까이 이렇게 줄어들었고, 반면에 이제 남한은 계속적인 녹화 사업으로 굉장히 산림 면적이 많이 늘어났고요. 이 산림 면적이 늘어난 저 차이만큼을 여러 가지 그 산림과학원에서 나온 IPCC에서 나온 이런 계수들을 이용해서 총탄소 저장량으로 이렇게 전환을 해보면 저 오른쪽에 있는 밑에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남한은 굉장히 산림을 통한 탄소 저장량이 많이 증가했다는, 1960년부터 2010년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는 걸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반면에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탄소 저장량이 이제 많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는 지금 훼손된 산림 면적을 북한에 얼마 정도 있다라는 걸 알 수는 없지만 1960년대에 그 북한의 산림 면적이 포텐셜이 이만큼 있다라고 보고 거기에 이제 조림 사업을 진행한다고 가정을 하고 굉장히 보수적인 어떤 가정들을 집어넣어서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한번 계산을 해봤을 때는 향후에 한 30년간 매년 추가로 한 이산화탄소 400만 톤 정도는 추가할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즉 2050년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서 명시된 그 산림 부분의 흡수량인 2050만 톤의 약 16%에 해당하는 그런 추가적인 잠재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 정말 단순한 계산이고 우리가 북한의 산림 복구를 통해서 이산화탄소 흡수를 뭐 추가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느냐 부분은 뭐 CDM 사업이 됐던 REDD 플러스가 됐던 여러 가지 어떤 좀 제약 조건들도 있고 그런 행정적인 정치적인 절차들이 있을 거지만 일단 이런 북한의 어떤 산림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반도 수준에서의 탄소 중립을 생각할 때 좀 바라볼 수 있을 만한 그런 포인트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제가 약간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 나타나지 않은 어떤 가능한 자연 기반 흡수가 있을까에 대한 나름대로 약간 판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딱 고려되어 있는 게 산림을 통한 탄소 저장, 탄소 흡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토양의 탄소 저장이거든요. 토양은 일단 탄소의 저장량만으로 봤을 때는 대기의 4배가 있고 식생의
5배 이상 가지고 있는 저장량이 굉장히 많은 저장고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잠재력들이 아무래도 이 탄소는 식생만큼 빨리빨리 광합성을 이렇게 해서 연간의 탄소 흡수량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오랜 기간에 걸쳐서 탄소 저장량이 바뀌음으로써 이산화탄소가 흡수되는 그런 기작이기 때문에 그동안 좀 관심이 없어져 왔습니다. 좀 적어 왔습니다. 근데 2015년에 이제 파리 협약에서 이제 파리에서 그 기후변화 협약을 했고 합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농림부 프랑스 장관이 이제 포퍼밀 소일 포 푸드 시큐리티 앤 클라이밋이라는 그런 이니셔티브를 걸었습니다. 이게 아주 과학적인 근거가 아주 튼튼하다라기보다는 어떤 이니셔티브를 이제 걸은 건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저 말이 조금 이상하게 쓰여져 있는데 토양에 저장된 탄소의 0.4% 그러니까 4%만 매년 증가를 시킬 수 있다면 그것은 연간 대기로 배출되는 43억 톤의 탄소를 상쇄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는 4%밀 이니셔티브라는 거를 이제 시작했는데 그럼 연간 4%밀만큼의 토양 탄소 저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기술이 뭐냐에 대한 이제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고요. 컨벤셔널하게 사실 하고 있는 새로운 어떤 보존 그런 농업들이 있어요. 농경지에서는 겨울 동안 피복작물을 심어라 아니면은 경운을 최소화하는 거, 초지에 여러 가지 관리를 집어넣어서 초지의 생산성을 굉장히 높이는 거, 그리고 도시의 여러 유휴지나 아니면 가로수나 도시 숲에 다층 식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토양탄소를 저장을 증진할 수 있는 활동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존에 하고 있던 활동들이지만 정량화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개정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이지만요. 조금 더 이제 약간 어그레시브하게 토양 탄소에 대한 접근을 하면 일부의 흡수원에 좀 증가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 새로운 이노버티브한 그런 기술 중에 하나로 이제 바이오차가 있는데 사실 바이오차는 탄소 그 중립 기술로 포함이 되어 있는 기술이긴 합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여러 가지 유기성 뭐 농업부산물, 임업부산물, 뭐 아니면 하수 슬러지 이런 여러 가지 유기성 폐자원을 열분해를 통해서 수추로 이제 변환을 하고 그 수출 토양에 투입한다라는 기술인데요. 지금 이게 IPCC 그 인벤토리 가이드라인에는 토양탄소 저장을 위해서 이 바이오차를 집어넣는 그 개수가 기본 개수 개발되어 있고 토양탄소 저장량에 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사실 이런 바이오매스 그 생산량이 아주 충분치는 않습니다. 농업부산물, 임업부산물이 아주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지만 만약 우리가 농업부산물이나 임업부산물을 모두 다 바이오차로 전환을 해서 뭐 어디에 투입한다라고 한다면 뭐 농업 부분 배출량의 25% 뭐 농업 부분 배출량 자체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3%밖에 안 되긴 하지만 그 배출량의 한 25% 정도 상쇄 가능하고 산림의 탄소 흡수량의 약 30% 정도 추가적으로 저장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계산들이 나오는데요. 아직 이런 것들이 이제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막 이런 국가적인 정책으로 막 이니셔티브를 걸 수는 있지만 이만큼이 저감됐다라고 이제 인벤토리에 넣기는 아직 불확실성이 높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몇몇 도시에서는 스톡홀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몇몇 도시에서는 이제 스톡홀름 바이오차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통해서 도시의 이제 노후화된 가로수를 죄다 이제 바이오차를 이제 까는 그런 공법으로 이제 바꾼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제가 그 뒤에 지금 넣은 표가 있는데 이거를 통해서 뭐 250만 톤의 CO2가 흡수되고 이제 했던 그 부분이 지금 빠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아까 다시 보여드리겠다고 했던 이 수지를 보여드리면 지금 2050년에 이제 그림만 보시면 수치가 다른 이유는 이게 이산화탄소 기준이 아니라 탄소 기준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이 그 이산화탄소 아니 탄소 배출량에 이제 토양에 저장되어 있는 탄소에 우리나라의 경우에 1%밀만 저장을 증진시킬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탄소 배출량을 상쇄시킬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이제 포텐셜이 있으니 우리가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자라는 거고요. 마지막 정리를 해보자면 자연 기반 탄소 흡수라는 거는 사실 비용 효과적이긴 하죠. 그게 뭐 굉장히 효율이 낮고 넓은 면적이 필요해서 그렇지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서 고려할 만한 그런 토양탄소 저장 증대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바이오차 같은 그런 새로운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서 해봐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흡수와 관련돼서 흥미로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산림뿐만 아니라 토양에 의한 탄소 흡수, 최근 아닌 게 아니라 카본 파밍이라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토양에
농토 내에 탄소를 흡수해서 그걸 통해서 상쇄를 시킨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분의 지정 토론을 이제 다 들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생각보다. 아까 제가 좀 약간 나왔던 그 이슈들에 대해서 혹시 답을 들을 수 있을까 돼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아까 에너지 수요 절약이나 수요 감소는 뭐 우리 김종남 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공정의 효율화도 또 일맥상통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소궁성 전략 공급안과 그 시나리오 B 안에서의 동북아 그리드에 대한 그 에너지 주도권에 대해서는 혹시 조 원장님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 동북아 슈퍼그리드 얘기는 오래전부터 해왔잖아요. 그 누구야, 일본의 그 손정의 그분은 이미 뭐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고, 몽골 쪽에 태양광 풍력을 설치해서 그 전기를 갖다 중국, 한국, 일본 다 연결해서 쓰자,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결국 정치가 안정이 되면 그런 쪽으로 가면 좋긴 하겠어요. 네. 그거는 뭐 정치적인 문제가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쉽게 답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그 소궁성 전력 공급 방안이 현재 지금 에너지 공급 시나리오에는 반영이 돼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무슨 공급 방안요? 소궁성 전력 공급,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급하게 이제서 대응할 수 있는 거를 지금 소궁성 전력 공급만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 유 박사님? 일반적인 표현을 못 쓴 것 같긴 한데요. 좀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 그러면 예. 이를테면 그 신재생 전력 이제 플럭추에이션이 심할 때는 이제 첫 번째 그 호출 당하는 발전원이 양수거든요. 아니면 수력 발전이거나 얘네들이 그쪽이 먼저 이제 전력을 공급해주면 현재는 이제 그럴 것 같은데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LNG가 그 다음에 들어가고 뭐 이렇게 순차적으로 넘어가는데, 지금 보면 수력과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고, 그러면은 그렇게 순식간에 그 전력을 요구할 때 어떻게 이걸 할 거냐. 근데 ESS 아까 말씀 주셨잖아요. 근데 ESS가 얼마나 깔아야 그게 될 건지 뭐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 저기에는 양수 발전이 꽤 들어가 있어요. 지금 들어가 있고, 섹터 커플링 쪽으로 보면 앞으로 이제 기술 발전에 틀릴 건데요. 배터리 같은 경우는 한 뭐 1600기가와트 아워 정도 뭐 이래 보면, 또 전기차도 있고 해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기술이 발전된다고 하면 파워를 힛으로 바꿨다가 힛에서 다시 이제 그 전기로 다시 그 전기로 바꿀 때는 기존에 있는 그 스팀 터빈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LNG 발전소 말고 이제 석탄 화력 발전소나 뭐 이런 걸 그대로 쓴다고요. 대신 이제 석탄 대신에 재생전기에서 나오는 전기를 갖다 열로 저장했다가 그 열을 이용해 갖고 기존의 화력 발전 그대로 돌리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독일에서 제일 큰 그 발전소에는 그런 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암모니아 석탄 혼소 발전에 그 낙스 나오는 걸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혼소 발전을 하면 낙스가 더 발생된다는 거를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혼소라는 거는 석탄을 안 쓸 때와 석탄을 쓸 때 암모니아가 좀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예. 암모니아 들어가는 만큼 N이 추가되겠죠, 당연히 연소할 때. 그러면은 그럼 그 N 저기 문제가 낙스가 더 나오나요? 더 늘어나겠죠. 지금 현재 화력 발전소가요, 낙스 제거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죠? 현재 화력 발전소가 SCR로 하잖아요. SCR에 뭐가 들어가요? 암모니아 뿌리죠. 맞습니다. 네네. 지금 암모니아 20%를 혼소를 일본의 기가와트급으로 하고 있는데요. 미연소된 암모니아하고 나온 녹수하고 반응을 해갖고 SCR 설비 보충을 안 해도 낙스가 더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 현상을 모르고 그런 얘기를 막 하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기술이라는 건. 예, 알겠습니다. 혼소 발전에서 나올 수 있는 낙스 문제에 대한 지금 논의가 있었고요. 지금 제가 인터넷으로 받은 질문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수소와 관련돼서 제가
저 한 박사님한테 한 교수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흡수에 대해서 이 교수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한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질문은 이제 간단한 건데 제 질문을 포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질문은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만들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는지요? 이거 미상의 어떤 익명으로 보내신 겁니다. 천연가스의 계질로 수소를 만들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는지요? 천연가스에서 얻는 수소량과 그때 수소량과 그 과정에서 이산화탄소의 비율이 발생량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요? 혹시 그 과정에서 오히려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더 많아지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는 것이 이제 저 유튜브로 받은 질문이고요.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이제 그린 수소가 대부분을 이제 많은 부분을 해외에서 수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수소는 질량 에너지 밀도는 높지만 어떻게 보면 부피 에너지 밀도는 상당히 낮은 편이죠. 그러니까 휘발유 1리터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만들려면 수소는 한 10리터 정도 필요한가요? 그렇게 되면 그 수소를 이제 우리나라로 가져오는 운송이나 이런 과정에서 뭐 액화가 필수적일 것 같은데, 그러면 그 과정도 정말 어떻게 되면 그린으로 만들어야 되는 필요성이 있고, 또 이제 거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운송 과정도 그린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어쩌면 필연적으로 탄소가 발생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장에서 하신 질문과 그 부분을 한번 같이 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댓글로 들어오신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당연히 천연가스를 저희가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생산하면 당연히 이산화탄소가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물론 재생에너지로부터 우리가 물을 수전해서 수소를 얻는 것보다는 그쪽은 이산화탄소가 전혀 나오지 않고요. 화석 연료, 그러니까 석유, 석탄 이쪽에서 수소를 만드는 것보다는 가스에서 수소를 만드는 게 이산화탄소의 양이 훨씬 적습니다. 그 이유는 주성분이 메탄이라는 성분인데, 메탄은 탄소 하나에 이 수소가 4개 붙어 있는 그러한 분자입니다. 그래서 수소 하나, 그다음에 수소 4개의 원자와 탄소 하나의 원자가 붙어 있는 데다가 우리가 거기서부터 수소를 만들 때는 물과 천연가스를 반응시켜서 만드는 방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물에 있는 수소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수소가 발생되는 양보다는 이산화탄소가 발생되는 양이 상대적으로 더 적어지는 그러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연가스로부터 수소를 생산하는 게 그나마 지금 현재 이산화탄소를 조금 덜 발생하는 방법이고요. 지금 그 방법을 지금 현재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지금 현재는 그러한 방법이 조금 더 경제적으로 이득이 있어서 그런 방법을 쓰고 있지만, 향후에는 재생에너지로부터 만든 그린 수소를 써야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어서 이 해외에서 수소를 수입하는 경우가 훨씬 더 경제적일 수 있다라는 계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소 수입하는 기술들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크게 보면 수소를 배에 실어서 해외에서 이송을 하려고 하면 당연히 기체 수소를 가져오면 부피도 크고 한 번에 실을 수 있는 양도 적기 때문에 액화 또는 액체 상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크게 고려하고 있는 그러한 물질들은 지금 현재 수소를 액화시켜서 아주 저온 영하 한 254도 정도 되는 저온에서 우리가 액화를 시켜서 가져오는 방법과 아까 김종남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암모니아 형태로 만들어서 가져오는 경우, 그리고 또 하나는 LOHC라고 해서 여러 가지 유기물들에 우리가 수소를 붙여서 가지고 오는 경우, 그렇게 3가지를 다 검토하고 있는데 그 중에 그 3가지 모두 다 우리가 수소를
채 상태로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듭니다. 또 그거를 우리가 거기서부터 수소를 추출해내야 되는 그러한 데에 또 에너지가 들어가고요. 그 에너지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2050년 우리 탄소 중립에 수소 생산하고 이송하고 하는 데에는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들은 대부분 포집을 해서 우리가 처리하는 그러한 쪽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질문에 대한 답을 들어보겠습니다. 그 탄소 흡수원 분야 자료에 대해서 이게 발표 자료가 전문가의 검토를 거친 것이 신뢰성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요. 초지는 표수원을 의미하는지, 그다음에 그린벨트를 흡수원으로 제시하셨는데 산림과 중복되는 것이 아닌지, 그다음에 신규 택지 개발에 녹지를 만들면 그것이 흡수원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짧게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여기 탄소 중립 시나리오의 흡수원에 대한 그 수치는 일단 기술 작업반에서 전문가들의 검토를 세게 거친 그런 수치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흡수 양을 잡은 거라고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초지의 표수원이 맞는지요를 제가 어떻게 해석했냐면 초지가 지금 우리나라 룰루CF 그 상에서는 지금 흡수원 아주 작은 흡수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수치가 맞는지요인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초지가 면적이 넓지 않고 그리고 초지 국가 교육 기수가 하나도 없어서 모두 IPCC 기본 기수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초지 면적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고 또 초지 관리가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작은 수치가 잡혀 있는 게 맞고요. 네, 그린벨트와 이제 산림과 중복되는 일부 중복되겠지만 도시숲과 그다음에 산림은 이제 분리되어서 좀 우리가 그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건 다른 것 같고 신규 택지 개발에 녹지를 만들면 흡수원으로 인정받을 수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근데 관측 기반으로 우리가 그 지역의 탄소 저장량, 이산화탄소 흡수량 이런 것들을 좀 관측 기반으로 우리가 좀 가져갈 수 있다면 뭐 향후에는 이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발제자분들과 토론자분들께서 시간 협조를 잘해 주셔서 아주 아슬아슬하게 시간을 맞춘 것 같습니다. 5시 반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오늘 환경한림원에서 개최한 제18차 환경정책 심포지엄이 우리 탄소 중립으로 가는 국가 정책에서 지원 정책이라든지 또는 기술 개발, 혁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에 공론을 하는데 조금 기여가 될 수 있었기를 저희 환경한림원에서는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해 주신 발제로 토론으로 고생해 주신 여기 발제자와 토론자분들께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제18차 환경정책 심포지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